지난 세월 나는 늘 결핍에 허덕였다. 내가 충분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었고 내 삶은 채워야 할 것들이 투성이었다. 특히 나는 육체적으로 너무 부실했다. 삶의 고비마다 건강이 내 발목을 잡았고 내 인생 행로는 한 박자씩 늦어졌다. 고등학교 때 내 별명은 석가모니였다. 체육 시간에 달리기 계주를 할 때 우통을 벗고 했는데 그때 바짝 마른 내 몸을 본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었다. 입시를 앞두고 있던 고3 때는 원인 모를 복통으로 일주일가량 학교를 빼먹기도 했다.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 레이스가 조금 처졌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육체적 결핍이 더 심했다. 학부 졸업을 앞두고 폐결핵으로 한 학기 휴학을 했다. 대학원에 다닐 때는 그보다 더 심한 육체적 결핍으로 고생했다. 신촌에서 당구장을 하는 아저씨 댁에서 입주 과외를 할 때였는데 6월 어느 날 몸이 비실거리더니 식은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감기려니 생각하며 학교 의무실에서 약을 타먹고 꾸역꾸역 버텼는데 사흘째 배도 아프기 시작하더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주인 아주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요양차 대구 집으로 내려갔다. 원기가 조금 돋는 듯 했지만 증상에는 별 차도가 없었다. 무엇보다 힘든 건 땀이었다. 무시로 쏟아지는 땀을 주체할 수가 없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불을 갈아야 했다. 여름철이라 더워서 그런 줄로만 알았고 선풍기를 쐬며 땀을 식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근심 어린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던 어머니는 동네 병원에 용한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다며 나를 데려가셨다. 의사 선생님은 장티푸스 같다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다. 그래서 방문한 곳이 대구 의료원이었다. 그곳에서 장티푸스 판정을 받고 입원을 했다. 한 달 동안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 몸무게는 45kg에 불과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 거의 대머리 수준이 되었다.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되어 입주 과외를 하는 신촌으로 돌아가니 아저씨와 어머니 그리고 내가 가르치던 아이들은 눈이 희둥그레져 나를 쳐다봤다. 그 시선이 잊히지 않는다. 젊은 시절 내 결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학원 논문 학기를 맞아 새벽 늦게까지 논문에 매달리는 시간이 이어지면서 내 몸은 다시 한번 고장났다. 폐결핵이 재발한 것이다. 대학생 때는 비활동성이었는데 이번에는 활동성이었다. 당산동에 있는 결핵협회를 찾아 검사를 받고 약을 한 움큼 받아오며 나는 내 처지를 원망했다. 하느님도 참 무심하시지. 왜 내게 이런 시련을 계속 안겨주시는가. 나는 두 번째로 휴학해야 했고 젊은 시절의 내 인생은 또 한 박자 늦어졌다. 동기들이 논문 자격 시험을 볼 때 나는 대구 집에서 요양해야 했고 그들이 논문 심사를 받을 때 나는 쓰디 쓴 결핵약을 먹으면서 세월을 견뎌야 했다. 나를 더 힘들게 한 건 징병검사였다. 전염성 질병인 활동성 폐결핵 환자인 나는 당연히
병력 면제 대상이었지만 최종 판정을 하는 군의관은 내 차트에 적힌 학력란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보충력 판정 도장을 쾅 찍었다. 육체적 결핍으로 지체된 내 인생의 보상을 조금이나마 받을 기회였는데 그마저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26 나이로 방위 근무를 하는 것도 고역이었다. 동기들 중에는 같은 동네 출신, 특히 초등학교 후배들이 많았다. 나이가 많다는 게 군대에선 아무런 계급이 되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집만되었다. 4주간의 신병 훈련을 끝내고 자대 바치를 받은 곳이 지역 사단의 수송부였는데 운전면허증이나 정비 자격증이 없었던 나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인사계 주임이 나를 보더니 면허증도 없고 정비 기술도 없는데 여기 왜 왔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행정병을 지원했는데 왜 이리 배치되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랑 이름이 같은 사람이 대형 트럭 운전면허증이 있어서 수송부를 지원했는데 군기가 세다는 말을 듣고 손을 써서 병무청으로 빠지고 원래 그리로 가게 되었던 내가 대신 수송부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동안 치장반에서 기름 걸레로 다치차 닦는 일을 하다가 차량 운행 일지를 기록하는 현역 고참이 제대한 후 내가 그 일을 맡게 되었다. 당시 수송부 행정실에서 인사계 업무를 담당하던 현역 고참이 내게 사연을 말해줘 알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이야 어림도 없지만 당시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소원 소리도 생각해봤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뻔했기에 접었었다. 그렇게 내 청춘은 결핍의 연속이었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관념이 내 인생 전반기를 지배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틀에 갇혀 지냈고 단 한순간도 충분하다며 나를 위로하지 못했다. 노자는 말한다. 어진 사람을 떠받들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투지 않는다.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탐욕을 멀리하면 백성이 심란해하지 않는다. 나처럼 고생하며 청춘을 보내는 사람도 꽤 있을 것이다. 나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독 결핍 증세가 심했다. 돌아보니 내가 스스로 만든 굴레 때문이었다. 조금 덜 건강해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건강이라는 상현에 지나치게 집착했기 때문이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선불교의 가르침을 접하고 나는 내 안의 틀을 부쉈다. 그러자 자유가 찾아왔고 자유를 누리니 비로소 결핍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결국 내 몸이 처지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에 나오는 주인공도 나와 같았다. 그는 광산을 운영해 모은 돈으로 사회주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는 결핍투성이 사회이고 지식인인 자신도 결핍투성이 존재라고 생각했다. 결핍을 채우고자 끊임없이 책을 읽고 글을 썼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았다. 그와 광산에서 동업을 하던 조르바는 정반대였다. 조르바에겐 세상이 늘 충만했고 아름다웠다. 그는 매 순간 삶을 즐겼다. 주인공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충고했지만
백면서생 체질의 주인공은 스스로가 만든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가 광산이 쫄딱 망한 후 마침내 굴레에서 벗어난다. 사회주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욕망, 집착하던 마음을 내려놓은 후 비로소 자유를 찾았다. 절벽에서 밧줄을 놓는 심정으로 모든 걸 내려놓은 후 더 충만해졌다. 결핍은 정신의 덫이다.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며 깨달은 인생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다. 물질보다 정신이 사람을 결핍된 존재로 만든다. 결핍에서 벗어나기 위한 테라피는 간단하다. 이걸로 충분하다는 말 한마디면 된다. 간단하지만 힘은 무척 세다. 50부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 속하던 시절 허기를 면하고 가난을 탈출하는 게 삶의 최우선적인 과제였던 그 시절에 태어났다. 그리고 국가 주도의 산업화가 한참 진행되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초중고와 대학을 다녔다. 나의 유년기와 청년기는 정치적 자유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절박했다. 그러다 보니 빨리빨리 문화가 삶의 전반을 지배했다. 서두르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지고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건 생존 경쟁에서 낙오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너, 나 할 것 없이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살았다. 직장에선 주어진 업무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끝내고자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야 했고 식사 때는 1분이라도 전략하고자 후다닥 밥을 먹어 치워야 했다. 어린 시절 행동이 느리면 사내 녀석에 군뱅이처럼 느려터져서 장차 뭐가 될 거냐 라는 핀잔을 들어야 했고 직장에서 업무 처리 속도가 느리면 부적응자 혹은 무능력자라는 낙인이 찍혀 만년 대리로 남거나 일찌감치 보따리를 싸야 했다. 내가 성격이 급하고 일을 할 때 서두르는 버릇이 있었던 것도 그런 시절 인연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속도전을 강조하다 보니 내 몸에도 빨리빨리라는 아비투스가 들러붙지 않았나 싶다. 물론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지인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긋한 성품이나 태도를 가진 경우가 있는 걸 보면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나는 매일 식물원 산책을 하며 내 몸에 들러붙은 빨리빨리 아비투스를 떼어가고 있다. 10년 가까이 반복하다 보니 빨리빨리가 아니라 천천히 느긋하게라는 아비투스에 익숙해지고 있다. 요즘은 옛 문화가 발달해 걸음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날 걸은 걸음수를 통계로 확인할 수도 있다. 가끔 통계치를 들여다보는데 나 스스로도 놀란다. 내가 걷는 길은 하루 평균 7km이다. 연간 수치로 환산하면 2500km, 10년 누계로는 25000km이다. 10년간 지구 반바퀴를 넘게 걸은 셈이다. 그 세월 동안 나는 삶의 여유를 찾았다. 자주 빌빌거리던 약골 체질에서 탈피해 비교적 건강한 인생 후반기를 살고 있다. 내가 걷기 애찬론자가 된 것도 그 때문이다. 걷기는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이에게 유익하지만 특히 나이 든 사람에게 최적화된 운동이다. 뇌에는 편도체와 해마가 있는데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분노를 관장하는 곳이 편도체이며 해마는 그 반대의 영역인 기쁜 감정, 즐거움을 관장하는 영역이다.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하거나 슬플 땐 편도체가 활성화되는데
이때 걷기 운동을 하면 편도체에 기량작용을 하는 해마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기쁨이나 즐거운 감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뇌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의 공통적 견해다. 나는 매일 반복되는 신체 실험을 통해 이런 이야기가 과학적 사실임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다. 걷기의 또 한 가지 장점은 시간을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에서 비롯된 용어들인데 크로노스는 해와 달이 뜨고 지면서 생기는 물리적 시간을 뜻하고 카이로스는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 즉 내 마음속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뜻한다. 크로노스는 달력에 기록된 날짜처럼 고정된 것이라 사람이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내가 느끼는 마음의 시간이므로 사람이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일가기, 여삼추 라든지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라는 말에 담긴 시간의 의미가 카이로스다. 마음이 초조하면 짧은 시간도 길게 느껴지고 마음이 즐거우면 긴 시간도 짧게 느껴진다. 집안에서 빈둥거리면 무료해지고 한없이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식물원 산책을 하며 걸을 땐 그 반대다. 걸을 때면 언제나 편하고 즐겁다. 걷는 시간이 따분하거나 지루하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노자는 말한다.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 같은 작은 싹에서 나오고 구축 누대도 한 줌 흙이 쌓여 올라가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억지로 하면 실패하고 집착하면 잃는다. 들판에서 풀을 베는 사람은 끝을 내다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풀을 베다 말고 일어서서 들판 끝을 쳐다보면 어느 세월에 저 많은 풀을 다 베냐 라는 생각 때문에 몸이 지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쟁기질하는 농부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에 담긴 삶의 지혜도 같다. 앞만 쳐다보고 한 고랑 한 고랑 묵묵히 밭을 갈다 보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밭을 다 갈 수 있지만 한 고랑을 갈 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고랑수를 세면 여태 이것밖에 못 갈았다니 하는 생각으로 쟁기질이 더 힘들어진다. 우리가 걷는 길이 노자가 말하는 도가 되게 하려면 급한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급하게 걸으면 길은 단순한 도로에 지나지 않는다.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걸을 때 길은 비로소 도가 된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고 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다. 살아온 날만큼의 시간이 앞에 놓여 있으니 충분한 여유가 있다. KTX를 타고 가면 주변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지만 무궁화호를 타고 가면 사계절의 풍경을 느긋하게 감상하며 여행할 수 있다. 인생 후반전의 속도는 KTX보다 무궁화호가 더 적합하고 좋다. 안녕하세요. 인생 닥터입니다. 오늘은 50대 이상이시라면 반드시 봐야 되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50대 이후는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인생을 축구 경기와 비교했을 때 아무리 전반전 경기를 잘해서 앞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후반전을 망치게 되면 역전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인생의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대 이전엔 인생이 만들어지는 경유지라면 50대 이후는 인생을 결정짓는 도착지를 만드는 시기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인생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좀 더 멋지고 풍요로운 인생 후반부를 만들기 위해 저자 박상규가 쓴 50에 읽는 노자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저자는 노자의 가르침을 통해 인생 제2막을 어떻게 보내면 후회 없는 인생을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들으시고요.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하면 찬란히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노자의 깨달음을 들으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인생 닥터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올려드린 5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수 영상의 두 번째 편입니다. 이번 영상 역시 저자 박영규가 쓴 50에 읽는 노자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자는 50부터는 인생관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네 운명도 그에 맞게 변화하게 되죠. 50은 절대로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무엇이든 변화하고 새롭게 나아가기에 아주 좋은 나이입니다. 천천히 음미하듯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자신의 인생관에 대해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변화는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간소한 삶의 원칙에서 나를 다잡는 법. 이름 없는 통나무로 욕심을 없앤다. 젊은 시절의 나는 근검전략형 인간이 아니었다. 탐나는 물건이 있으면 이것저것 사 모으는 편이었다. 특히 넥타이에 집착이 강해 한때 내 옷장에 100개가 넘는 넥타이가 걸려있기도 했다. 색깔별로, 종류별로, 유행에 따라 하나씩 사다 보니 어느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넥타이가 많아졌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내 트렁크에는 항상 넥타이가 수북했다. 보름 정도 일정으로 서유럽 5개국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쳐온 도시마다 넥타이를 한두 개씩 수집하다 보니 여행 가방에 10개가 넘는 유로표 넥타이가 쌓여 있었다. 이탈리아의 로마와 밀라노, 피렌체, 베니스, 프랑스의 파리,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스위스의 쥐리히, 영국의 런던 등 도시마다 특색 있는 디자인의 넥타이가 왜 그렇게 좋았던지 지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취미였다. 그 시절에는 넥타이를 선물하는 게 유행이기도 했다. 대학이나 기관을 방문할 때면 그곳의 로고가 찍힌 넥타이 선물을 꼭 받아오곤 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넥타이가 지금은 딱 2개밖에 남아있지 않다. 간소하게 살기로 마음먹은 후 지난날의 물건들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죄다 버렸는데 넥타이도 예식장용 하나, 상갓집용 하나를 제외하곤 모두 버렸다. 그 후로는 넥타이 구입에 돈을 지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지난날 그렇게 사 모았던 넥타이들은 쓰기 위한 물건이 아니라 관상용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꼭 필요한 건 하나로도 족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많다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인생 후반기 모토로 정한 후 나는 더 이상 물건을 탐하지 않는다. 인간관계를 단출하게 하니 사람 만날 일이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도 예전처럼 격식을 갖추지 않으니 넥타이 맬 일이 없어진 것도 소비 패턴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 중 하나다. 한때는 책에 대한 집착도 강했다. 이삿짐을 쌀 때 가장 큰 골칫거리가 책이었을 정도로 내 책장에는 책이 많이 꽂혀 있었다. 사다 놓고 제대로 읽지 않은 책들이 대부분이라 그것들은 그저 공간을 차지하는 종이 더미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는 책 욕심도 버렸다. 넥타이를 버릴 때와는 달리 책을 버릴 때는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도 언젠가는 한 번쯤 읽을 책인데 라는 생각이 망설이게 했다. 하지만 언젠가라는 생각을 기준으로 물건을 남기면 버릴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책도 미련 없이 버렸다. 지금 돌아봐도 그렇게 하길 잘했다는 게 내 생각이다. 필요한 책이 있으면 인근 도서관에 가서 언제든지 빌려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 책상에 책을 꽂아둘 이유가 없다. 지금의 독서량이 과거보다 10배 이상 된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책을 많이 읽는 건 별개의 문제다. 내 경험상 그건 반비례한다. 책을 500권 정도 가지고 있을 때 내 연간 독서량은 고작 50권 정도였는데 소유한 책이 50권 정도밖에 안 되는 지금은 내 연간 독서량이 어림잡아 500권은 넘는다. 작년에 옆 단지로 집을 옮기면서 옷가지와 신발, 기념패, 서류, 명함들도 많이 정리했다. 옷은 철철이 편하게 입을 옷 몇 벌씩만 남겨두고 모두 재활용 박스에 내다버렸다. 신발도 산책할 때 신을 운동화와 외출용 구두 두어 컬레, 등산화, 슬리퍼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버렸다. 기념패는 예전에 물건 정리할 때 많이 버렸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어 2차로 정리했다. 공직에 있을 때 책상 위에 두고 쓰던 명패는 무거운 유리로 되어 있어 보관하기도 까다롭다. 그래서 이참에 싹 없앴다. 서류들 가운데는 부동산 서류나 출판 계약 서류 등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렸다. 송사가 있을 때 법원에서 송달받은 서류들과 준비 서면, 답변서 등을 남김없이 내다 버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졌다. 명함도 예전에 많이 버렸는데 그간 쌓인 것들이 있어 이번에 추가로 버렸다. 물건에 얽힌 추억들 가운데 좋은 건 마음에 남기고 나쁜 건 내다 버린다는 걸 원칙으로 삼았는데 앞으로는 이 원칙 하나만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노자는 말한다. 돈은 언제나 무의하지만 하지 못하는 게 없다. 임금이나 제후가 이를 지키면 만물이 저절로 이뤄진다. 저절로 이뤄지는데 인위적으로 뭘 도모하려는 욕심이 생기면 이름 없는 통나무로 억누른다. 이름 없는 통나무로 욕심을 없애니 욕심이 없으면 고요해지고 천하는 저절로 제자리를 잡는다. 단순한 삶을 추구한다지만 욕심이 인다. 누리던 것들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화려한 조명빛과 라운딩 코스가 눈앞에 어른거리기도 한다. 그때마다 노자의 이름 없는 통나무로 욕망을 억누른다. 욕심을 부리자면 세상은 한정없다. 돈 욕심, 명예 욕심, 건강 욕심 등 욕심껏 세상을 살자면 한도 끝도 없다. 돈이란 결국 금속 덩어리거나 종이 조각 혹은 가상 공간의 숫자에 불과하지만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발동되면 쌓아도 쌓아도 모자란 게 돈이다. 명이라는 것도 내려놓은 후 돌아보면 한 줌의 모래알처럼 허망하지만 권력의 척도로 여기며 맛을 누릴 때는 더 크고 높은 걸 추구한다. 건강도 그렇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을 땐 그것만 사라지면 원이 없겠다고 여기지만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욕심을 부린다. 식물원 산책을 하며 길가에 적치된 통나무를 볼 때마다 도덕경 37장의 구절 무명지박 부역장 무욕 이것을 떠올린다.
아무런 욕망도 없이 무심하게 자리를 지키는 통나무를 보며 간소한 삶의 원칙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으려 나를 다잡는다. 마음속에 탐진치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때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떠올리며 욕망을 절제하고 노여움을 가라앉히고 어리석음을 다스린다. 매 순간 마음먹은 대로 절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과거처럼 무분별하게 내 삶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탐진치의 그림자가 조금 짙게 끼인 날에는 식물원을 한 바퀴 더 돌며 마음을 가라앉힌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어지러울 땐 호숫가 흔들의자에 몸을 맡긴 채 조용히 물멍을 때리며 욕망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다.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며 삶의 도를 깨우친 시타르타의 뱃사공을 떠올린다. 한참을 앉아 있노라면 어느새 마음속의 먹구름이 걷힌다. 그때쯤 다시 일어나 가던 길을 간다. 산책을 마무리한 후 집으로 돌아간다. 인생 후반기 삶이 조금이라도 더 안락하고 맑아지려면 밖에서 만든 어두운 그림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뽑히지 않는다. 제대로 세운 건 뽑히지 않고 제대로 품은 건 빼앗을 수 없다. 늦은 봄, 햇살 고운 날, 식물원에는 접시꽃이 흐드러지게 핀다. 초등학교 때 동료로 많이 불렀던 곽꽃이나 최송화도 여기저기서 산책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예전에는 어떻게 생긴지도 잘 알지 못했는데 식물원에서 눈으로 자주 보고 카메라에도 자주 담다 보니 이름만 떠올려도 꽃 모양과 색깔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접시꽃은 키가 비교적 작은 식물에 속한다. 지면에 가까이 밀착되어 있다 보니 바람이 웬만큼 강하게 불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흔들리지 않는 건 아니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 접시꽃과 곽꽃도 최송화도 모두 흔들린다. 도종환 시인이 노래했듯 세상의 꽃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하나도 없다. 어디 꽃들만 그런가? 모든 식물이 그렇다. 바람이 불면 버드나무가 가장 먼저 흔들리고 곁에 서 있는 물풀의 나무와 느티나무, 느릅나무도 덩달아 흔들린다. 그렇다고 그들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일은 없다. 자연은 존재의 기반이 단단하고 튼튼하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식물원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천여 종의 식물들 가운데 바람에 뿌리가 뽑혀 날아가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지붕 덮개와 상점 간판들이 날아갈 정도로 강력한 태풍이 올라온 다음 날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나뭇가지의 자네들과 꽃잎들은 본 적이 있어도 뿌리째 뽑혀 부유하는 식물을 본 적은 없다. 사람도 흔들린다. 다만 자연과 다른 점은 사람의 경우 크게 흔들리면 존재의 기반이 송두리째 뽑혀 공중에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로마의 침공에 맞서다가 도시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카르타고 문명처럼 기반이 약하면 애써 쌓아온 삶의 이력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묻혀버릴 수도 있는 게 인생이다. 살아오며 나는 여러 차례 흔들렸다. 덜어는 흔들릴 때 곧바로 털고 일어나 가던 길을 다시 갔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경우도 잦았다.
인생의 중반기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해 추진해온 일 하나가 실패로 돌아간 후 나는 내 삶의 뿌리가 통째로 뽑혀나가는 듯한 아픔을 경험했다. 한 사흘을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골방에 앉아 자책하다가 곁에서 도와주던 친구의 전화를 받고 북한산 입구에 작은 사찰을 찾아갔는데 그때 스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자리에 앉자마자 스님은 내게 말했다. 앉은 자리가 튼튼하지 못합니다. 돌아보니 그랬다. 내 삶의 기반이란 참으로 허약한 것이었다. 당시 주변에선 이구동성으로 나의 성공을 점쳤고 나 자신도 그렇게 믿었었지만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 발목을 잡히는 순간 나는 옴짝달싹도 하지 못했다. 기반이 튼튼했더라면 난관을 헤쳐나올 수 있었을 텐데 돌아보니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한때는 지옥불에서도 나를 업고 가겠다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던 사람도 막상 내 뿌리가 흔들리는 순간에는 속수무책으로 내 손을 놓아버렸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그는 짜장면이나 한 그릇 하고 가라 라는 말로 나를 위로해 줄 뿐 날아가 버린 내 삶의 기반을 회복시켜주지 못했다. 그 일을 겪은 후 나는 나를 철저하게 돌아봤고 삶에서 결정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밖에 없다는 인생의 진리를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겼다. 그리고 북한산 자락에서 들었던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내 존재의 기반과 삶의 토대를 튼튼하게 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작은 일 하나에서도 그 교훈을 잊지 않았다. 책을 읽다가 좋은 구절을 발견하면 거기에 담긴 메시지를 내 마음과 머리에 오랫도록 남기고자 문장의 의미를 곱씹으며 여러 차례 반복해 읽었다. 무슨 일을 하든 오늘의 한 걸음이 쌓여 내일의 만 걸음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했다. 노자는 말한다. 제대로 세운 건 뽑히지 않고 제대로 품은 건 빼앗을 수 없다. 자자손손 제사가 끊이지 않는다. 몸을 갈고 닦으면 덕이 참되고 가정에서 실천하면 덕이 넉넉해지고 마을에서 실천하면 덕이 자라나고 나라에서 실천하면 덕이 풍성해지고 천하에서 실천하면 덕이 두루 퍼진다. 1994년, 1995년에 연이어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내가 기억하는 사고 가운데 가장 참혹한 것이었다. 아침 등굣길에 날벼락을 당한 학생들의 모습과 백화점 건물 잔해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쇼핑객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두 사고는 모두 부실 공사가 빚어낸 인재였다.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에 쉽게 뽑혔고 제대로 품지 못했기에 쉽게 빼앗겼다. 관리 감독 기관인 서울시와 시공을 맡은 건설회사의 안전 불감증 그리고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비리 커넥션에 국민은 크게 분노했다. 두 사고는 우리에게 기초와 토대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웠다. 조선 건국의 주춧돌을 놓은 인물은 이성계와 정도전이다. 태종이 그들을 이어 국가의 존립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토대 위에서
세종이라는 성군이 나와 찬란한 꽃을 피웠다. 조선 왕조가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일 국가로 존립할 수 있었던 건 태종 이방원의 리더십에 힘입은 바가 크다. 태종은 신하들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었던 의정부 서사제를 왕의 직할 체제로 바꿈으로써 왕권을 크게 강화시켰다. 그리고 왕권이 흔들리는 걸 막고자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조선 건국의 핵심 정도전을 향해 칼을 빼들었으며 자신의 집권에 큰 공을 세웠던 민경왕후의 동생들과 세종의 장인 신몬의 목숨도 거뒀다. 그런 기초 작업이 없었더라면 세종 치세도 존재할 수 없었다. 신생국가 조선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깊이 내린 인물은 바로 태종이다. 미국 건국을 주도한 인물은 조지 워싱턴과 토머스 제퍼슨이지만 국가의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링컨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분열되었던 미국을 하나의 국가로 다시 접합시켰다. 도리스 컨스 구딘이 쓴 링컨 정기, 권력의 조건을 읽으며 삶의 토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링컨은 절친 조슈아 스피드에게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이 단단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정신이 단단한 강철과도 같아서 그 위에 뭔가를 새겨넣기도 힘들지만 일단 새긴 다음에는 문질러 지워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지난날 허술했던 내 삶의 토대를 재소환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남은 생은 단단하고 담담하게.